이 이삭강좌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맞춰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그다음에 현재 유튜브와 줌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영석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선생님은 1920년 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현재 102세가 되게 됩니다. 제가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학생들한테 오늘 연자 선생님을 아시느냐 물어봤더니 역시 뭐 당연한 결과지만 뭐 처음 들어보는 분이신데요 라는 대답을 당연하게 듣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살 이상을 사시는 어르신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상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윗상자에 목숨 숫자를 써서 상수라는 용어를 쓰시게 되는데, 그런 상수의 삶을 살아오신 오늘 김영석 선생님을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선생님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내용을 간단하게 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두 편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강하늘이라는 배우가 있죠. 그래서 강하늘 배우가 최근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군대 입대하기 전에 찍은 영화 중에 동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 윤동주 선생을 영화화로 만든 이준익 감독의 작품이죠. 근데 윤동주 선생님과 같이 평양에서 중학교 때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오늘 연자로 나오신 김영석 선생님이시고요. 또 두 번째 영화를 소개해 드리면은 작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저산 너머라는 영화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추기경님으로, 가톨릭 추기경님으로 계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과는 일본 대학 유학 시절을 동문수학 하셨던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강좌 연자의 이삭강좌의 주제가 산다는 것의 의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가 되시게 되는데, 100년을 사신 상수의 삶을 살아오신 선생님으로부터 조금 아날로그적인 삶의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굉장히 선생님이 조금 신체는 건강하신데 듣는 귀가 조금 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개박수로서 열렬하게 강연을 청해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언제부터 늦기 시작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래전에 일본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늙는가, 여성들은 22살부터 늙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24살부터 늙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일찍 늙는가. 그런데 우리 체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몸이 성장하는 거. 그런데 여성들은 22살까지 성장하고는 더 성장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얼마 전에 유명한 농구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26살에 은퇴한다 그러대요. 근데 벌써 은퇴하는가 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24살이 되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 운동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살까지 우리 체력이 오르고서는 그 다음에 쭉 연장되다가 40쯤 되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늙는 거니까 그렇고요. 남자들은 24살까지라고 그럽니다. 24살까지 이제 성장하고서는 이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도 우리 신체는 동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정신적으로는 언제부터 늙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해보면 정신적으로는 22살, 뭐 24살은 아직 철도 안 들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이고요. 40까지는 누구나 다 성장하게 돼 있어서 40까지 성장하고 내려오는 것이 정신적으로 늙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는 이제 일찍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정신은 좀 더 이제 높이 올라갔다가 40쯤 되면 정신도 늙으니까 40이 되게 되면 이제 늙는다. 그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제일 큰 그 기대라고 할까요? 욕심이 뭐냐 하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병들어서 뭐 가는 건 이제 마지막에 다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인데,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법이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님이 80이 넘으면서 장수 클럽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 넘은 이제 교수 지난 분들 또 장관 지난 분들 뭐 사장 지난 분들 그 우리 사회 원로들이 이제 80이 넘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장수 클럽이라고 그럽니다. 그 나보고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내가 그때 90점 넘었을 때인데 바빠서 못 나가다가 하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한번 나가봐야겠다 하고서 이제 그 프레스센터 광화문 거기서 이제 모입니다. 그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가서 이렇게 쓱 보니까 야 다들 늙었구나 말이죠. 나까지 와서 늙을 필요는 없으니까 난 안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한불각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젊게 살 수 있는데 그 늙이들 사이에 끼어가니까 나도 늙을 것 같아서 잘 안 나가고 지금은 그만두겠습니다. 그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럼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살아보니까 정신적으로 늙는 거하고 신체적으로 늙는 거하고 다 이제 종합해서 사람은 언제부터 얼마나 늙는가 그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과거를 좀 더듬어 보았습니다. 더듬어 보는데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갈 때 30대 중반입니다. 34살에 갔으니까요. 그때 이제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해갑이 됐다, 정년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그럼 끝나대요. 그 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해갑까지 다 사나, 나도 정년까지 살 수 있을래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25년 동안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내가 해갑이 되대요. 근데 나는 전혀 늙은 걸 모르겠어요. 저는 늙은 걸 모르겠는데 남들이 자꾸 늙은이 취급을 해요. 며칠 전에만 해도 이제 학교에 나가면 후배 교수들이 인사하죠.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언제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이 지나니까 인사가 달라졌어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뭐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 뭘로 소일하세요? 노는 줄 알아요. 요새 뭘로 소일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늙었다고 하는 생각 전혀 안 하는데 이제 65세 돼서 정년되면 사회 공간이 없어지죠. 활동 구간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가정으로 갔다가 끝나는 건데 내 인생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구나 말이죠.
그래서 60부터 65세까지는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했습니다. 65세 종년이면 끝나니까 말이죠. 일 많이 하고서 종년을 맞이하고 보니까 아직 늙어먹었지 않아요. 그때 이제 내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내가 62년 봄학기를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폴 딜리라고 하는 이제 독일 사람이죠. 이제 철학적 신학으로서 정말 훌륭한 그 교수입니다. 그분 강의를 이제 한 학기 동안 들었어요. 근데 종강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종강식에 나도 참가하게 됐는데, 아마 그 학생들 제외하고 뭐 외국에서 온 이제 교수들 그러니까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그 사회자가 뭐라 하는 거 아니? 틸리 교수가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65세가 돼서 7년 계약해가지고 우리 하버드 대학에 왔다고. 그래 우리 나이를 이제 73세로 오늘 종강하고 떠나게 되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시카고 대학에서 5년을 또 계약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할 거다 그래요. 그럼 우리 나이로 가만 따져보니까 78세가 되거든요. 그 교수는 78세까지 강의하는데 나는 65세를 끝난다 하면 좀 억울하거든. 아무래도 이게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말이죠. 남이 늙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늙을 필요는 없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오기를 부려봤다고 할까요?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정년퇴직하면서 내가 우리 대학원 학생들 후배 교수들 보고 그랬습니다. 나 이제 오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하게 되면 이제 사회 나간다고.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졸업하고 내일부터는 졸업생으로서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좀 큰 소리를 쳐보고선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전히 공부하고요. 또 글도 쓰고 또 사회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10년이 잠깐 가대요. 75세쯤 되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내가 정신적으로 좀 늙는 것 같다. 이제는 더 성장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 이제 그런 기분을 75세쯤 돼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7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0이 넘은 거죠. 82, 3세쯤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내 친구인 안병 교수님, 또 서울대학 김태길 교수님이 우리 다 철학계에서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또 이제 50년 동안 함께 쭉 좀 일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이 이제 우리 세 사람이 다 만 100세가 되는 해가 됐어요. 대학에서도 기념 행사들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 세 사람을 위한 기념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셋이 1960년대에서부터 한 3, 40년 동안 우리 사회적 영향이 컸으니까 이제 함께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하고 이제 오래간 만에 바쁘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회가 있어서 병원에도 나오고 계란구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회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람있고 황금기가 된다고 할까요? 알차고 그런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다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랬습니다.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런데 또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선진국가에 가면 50쯤이면 다 성숙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좀 후진국가거든요. 그러니까 50대는 일은 많이 했다. 일은 많이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성숙하진 못했다. 이제 어른답진 못했다 말이죠.
그 몇 살쯤부터 이제 내가 성숙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이 이게 성숙한다 하는 건 흔히 말하는 이제 철드는 건데요. 몇 살쯤 되니까 한 인간으로서 철들었는가? 그래도 60은 돼야겠더라. 60이 되니까 철 좀 들은 것 같더라. 그 생각입니다. 그럼 그 철들었다고 하는 게 어떤 표준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믿고 살 수 있다 말이죠. 그 철드는 나이입니다. 뭐 80이 돼도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건 철 못 들고 세상 떠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다른 사람도 날 믿어주고요. 또 어른 대접도 좀 받고요. 또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것도 60은 돼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80이 넘도록 우리가 쭉 살아보니까 60은 돼야겠더라. 60이 이제 좋은 나이가 시작이더라.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냐? 성장하는 동안은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면 늙지 않는데 60에 출발해서 8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몇 살까지 성장했는가? 75세까지는 다 성장하더라. 누구나 다 성장하더라 말이죠. 김태길 교수님이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한 좋은 책을 썼는데요. 76세에 나왔거든요. 나도 또 내가 이제 책을 쓰는 가운데 그 좀 모든 점을 봐서 무게가 있는 책이다 하는 철학책들은 다 70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0에서 시작해서 75세까지 성장하는 거. 이 나이가 계란의 노른자에 만큼 해당하는 나이다 말이죠.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나이다. 그 나이보다 더 소중한 때가 없었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60에서 75세까지 성장하면 도로 내려와 버리고 말면 끝납니다. 그 성장한 것을 얼마나 연장하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연장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80 후반까지 잘 가면 90까지는 연장할 것 같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셋이 생각을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길 선생이 90에 돌아가셨는데요. 세상 떠나기 한 7개월 전에도 뭐 일 그대로 하셨거든요. 90까지 연장했습니다. 안병옥 선생은 92세에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 마지막 얘기도 나라 걱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걱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90까지는 누구나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쭉 보니까 그거 이제 우리 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 거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내가 늙는 게 아니고 남이 늙었다고 하니까 그만 늙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75세, 6세쯤 됐을 때입니다. 정년퇴직한 내 친구 교수들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있다가 누가 영문과의 어느 교수가 후배 교수가 이번에 해갑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영문과 출신의 이근철 교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친구가 저거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 얘기가 자기 얘기거든요. 나도 60은 됐지만 그때 철은 안 되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철이 들더라고 말이에요. 살아보면 다 그래요. 나도 그런 거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76세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 철학과의 정석회 교수님이 선배 되십니다. 그거는 이제 92세, 3세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모시고 이제 차 타고 어디 좀 가게 됐어요. 갔는데 차 이제 뒤에 앉았다가 심심하시니까 나보고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76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 참 좋은 나이 올시다.
그러면 안에 나도 그렇게 좋은 나이가 됐는데 이제 나 잃어버렸다 그 생각이거든요. 그 나 혼자 생각에 이거 내가 75세 얼마나 좋은 나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보면 다 살아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노력하게 되면 60에서 75세까지는 성장하고요. 90까지 연장하는 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보다 또 몇십 년 안 하니까요. 내 시대입니다. 내 시대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90의 고비예요. 90이 되니까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요. 살아있는 친구들도 뭐 밖에 나오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고요. 그러나 친구들도 다 가고 나 혼자 남으니까 이거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앞으로 몇 해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니까요. 모르겠다. 지금과 연장해보자 말이죠. 그냥 계속해서 살아보자 말이죠. 그런데 또렷하게 다른 게 뭔가니 90이 넘으니까 정신적인 성장이나 정신적인 노력은 계속 하는데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청각도 좀 약해지고요. 시력도 약해지니까 백내장 수술도 받게 되고요. 또 이 나이가 지금 나이가 되게 되면 제일 현저한 게 뭐니 다리 힘이 빠져요. 다리 힘이 빠져요. 요즘에 갔다가 내가 무슨 얘기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거 보니까 제일 어려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난 지구에 인력이 있다 하는 걸 어려서부터 들었지만은 지구의 인력이 그렇게 강한 줄은 몰랐다고. 내 다리가 날 유지하지를 못한다고 말이죠. 지구의 인력 때문이겠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으니까 이제는 정신은 앞서가고 몸은 뒤따라오기 시작하는데요. 100세가 가까이 되고 나니까요. 요새 꼭 뭐 느끼는 거 아니 내 정신력이 내 몸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는데 생각하는 건 뭐 다 마찬가지인데 몸에 따라오지는 못하니까 이제 내 몸을 내가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신력을 내가 얼마나 늙었는가, 이제 90이 넘었으니까요. 얼마나 늙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누가 나보고 그래요. 어느 신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했는데 나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뭐 거기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는데 하고 신문을 봤더니 나도 이제 그 10사람 가운데 들어가세요.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전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에요. 근데 또 내가 봐도요. 내가 쓴 과거의 글들 쭉 읽어보게 되면 문장은 50대, 60대가 제일 좋아요. 지금보다 문장은 좋아요. 근데 왜 그때 내가 97세인데 97세 된 사람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끼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상은 내가 앞서 있어요. 생각은 내가 앞서 있으니까 끼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늙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의 정신력은 전체는 능력이 아니라구나. 몸은 늙지만요. 정신력은 전체는 능력이 아니라구나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좀 더 살아보시면 50대, 60대쯤 되게 되면 기억력이 좀 약해집니다. 기억력이 약해지니까요, 뭐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그러죠. 누구나 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약해지는 거 보니까 정신력이 이제 늙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억력은 올라가다가 그 나이가 되면 멎는데요. 사고력은 그때부터 자라요. 그러니까 사고력은 더 소중하게 돼요.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60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안이 기억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고력으로 이끌어가야 하니까 오히려 사고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고력은 전체로 능력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이제 98세 때인가요? 98세 때에 조선일보에서 뭐 칼럼을 좀 써달라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나씩 쓰고요. 동아일보에서도 같은 때 써달라 그래서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 3년을 두 신문 다 썼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전 좀 젊은이들 위해서 필자를 바꾸는 게 좋겠다. 또 매 주말마다 쓰니까 나도 이제 부담스럽고. 조선일보는 지난 3월 달에 끝내고요. 동아일보도 이제 끝내겠다 그랬더니 아직 그 독자들의 여론이 교수님이 제일 좋으니까 좀 더 계속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독자들 보고 물어보니까 내 글이 제일 높이 평가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5월 달 이제 나왔는데요. 5월 그 나왔는데 조선일보에서 나한테 전화 걸어서 민구하니 역시 교수님 글이 지금 독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은 안 늙은 것 같다 말이죠. 아직은 정신적으로 늙지 않은 것 같다. 한 1년, 2년은 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우리 시대에는 90이 한계였어요. 근데 이전은 여러분은 한계가 아니고요. 95세까지는 다 갈게요. 내가 노력만 하게 되면 정신적인 성장은 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높아졌으니까요. 내가 100세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집회 하나 보내줬어요. 이제 받아보니까 그게 뭐라고 썼는고 하니 조선 왕조 때에는 80이 넘은 사람에게 왕실에서 이제 집회를 보내줬대요. 축하한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80 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100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있으면 100살은 안 줄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요. 120살쯤 돼야 이제 집회 여러분이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우리 시대하고 좀 달라져야겠어요. 또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고요. 내가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솔직히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좋았고 그때 한번 다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나이가 언젠가 하고 따져보니까 내게 있어서는 60에서 80까지예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모든 점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80까지 산 걸 이제 지금까지 연장해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늙지 않는가 하는 건데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여러분이 남이 늙었다고 해서 늙을 필요는 도무지 없어요. 내가 나를 키워나가는 거죠. 내가 나를 키워나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걸 이제 좀 살펴봅니다. 근데 내가 1961년 2년을 이제 미국서 보냈는데요. 그때 그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인생은 60부터다 그래요. 인생은 60부터다. 그때 내가 40대 맞았으니까 60대면 해가 비돼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인생은 60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한 50년쯤 지난 다음에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됐는고 하니 60쯤 되게 되면 아들, 딸들이 다 독립하니까 가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다 떠나 나오니까 직장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럼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서 70, 80, 90 바라볼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말이죠. 그도 소중하지 않냐 말이죠. 그렇죠. 그건 더 소중하죠. 근데 그 나머지 20, 30년을 위해서 꼭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해라 그거예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하고요. 하나는 선택인데 첫째가 민구하니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60쯤 되게 되면 다시 공부해서 내가 나를 키워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독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계속해라. 늙었다고 해서 책을 놓치지 말고 독서를 계속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나는 이제 밖에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도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독서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내가 나를 키우는 건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태양 밑에, 밝은 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태양이 없어졌다 하게 되면 달밤에 살아야겠죠. 어두운 세상에 살아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쭉 다 내려왔는데 세계 인류가 살고 있는데 문화의 태양구실, 정신적으로 문화의 태양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었는가. 그 나라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제 어두운 문화가 없는 세상에 살았겠는데 어떤 나라들이었는가. 그런 생각해 보면 5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첫째가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독일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러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네, 우리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음악의 차이콥스키나 뭐 틀림없이 러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요. 이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면서 100년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만 문화가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되는관이 대신 올라온 게 이제 미국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이에요. 이 5나라 문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이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아주 놀라웠게 이 5나라 민족들은 국민 거의 전체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독서를 못한 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영국보다도 먼저 문화가 올라갔던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영국보다 먼저 문화가 올라갔던 나라인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독서를 안 했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여행을 하시다가요. 스페인 가면 마드리드 시가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세르반테스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서 이게 누구 동상이냐 그러면 돈키호테 쓴 세르반테스의 동상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냐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의 작품을 전 세계가 이겼다고. 전 세계가 세르반테스 모르는 사람 없다고 자랑합니다. 그 하나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가면 그런 동상이 몇 개가 있습니까? 20개도 있고 30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독서가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나라 문화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여행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캐나다가 있죠. 미국에 있죠. 멕시코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여행을 해보세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서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앞으로 100년 기다려도 그 나라 문화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하고 미국하고가 지금은 멕시코가 이렇게 내려고 미국이 올라갔죠. 옛날에는 멕시코가 올라가고 미국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하는 국민이 세계 문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독서를 안 하게 되면 문화의 토양이 없으니까 문화의 나무가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근데 이 독서를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보면 인문학이 발달된 나라는 독서를 하고요. 인문학이 발달되지 못한 나라는 독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뭐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기술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은 정신적으로 우리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발달돼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많은 사람에게 이제 정신적 양식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도는 뭐 아직도 문맹자가 많으니까요. 볼 거 없고요. 아프리카도 이제 그렇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게 세계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역시 문화라고 하는 건 독서하는 나라에 주어지는 축복이로구나. 독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원 학생이 중국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문도 공부하고요, 중국어도 공부해가지고 북경대학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북경대학이 중국학에서 제일 앞서 있는 대학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왔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모택동 말기입니다. 그 와보니까 모택동 말기에 북경대학에서 인문학에 하는 게 전부 마크스 공산주의, 마크스주의입니다. 그리고 모택동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도로 가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 차장의 민구안이 타이완, 대만 가게 되면 중국 문화를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 그 소식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대만으로 가다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서울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나보고 대만 가면 중국 문화 공부할 수 있냐 그래요. 가라고 말이죠. 거기 가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내가 권하지 못하겠는데 대만보다 앞선 건 일본입니다. 일본이 중국 문화에 대해서 앞서 있고요. 대만이 그 다음이고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인문학이 없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있는 동안은 사상적인 성장이 못 됩니다. 나도 이제 중국에 가면 유명한 대학이 4개죠. 북경대학하고 청와대학에 있고, 이제 상해에 있고, 이제 항주에 있고 그럽니다. 그 대학에 가서 보게 되면 대학 옆에는 책방들이 있거든요. 그 책방에 들어가서 이 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나 하고 이렇게 쭉 가보면 읽을 책이 없어요. 인문학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되는가?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아시아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나 이제 철학과에 있으니까요. 내 제자들이나 후배들 이제 서양 고대 철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럼 서양 고대 철학을 공부하려게 되면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그리스를 가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철학에서 서양 고대 철학 공부하러 그리스 가는 학생은 없어요. 없어졌거든요. 그냥 독일 아니면 영국을 가야 돼요. 그렇게 인문학의 전통이 이제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좀 많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도 제가 좀 부탁하는 건데요. 내가 이제 한때는 이제 우리 대기업에서 대졸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지 않았어요. 이게 참 많이 뽑았습니다. 삼성그룹에서도 이제 내가 강의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가보면요. 120명 혹은 130명이 이제 한 클래스인데 일주일씩 교육받고 가고 또 이제 일주일 오고 이제 가서 이제 좀 강의를 해줍니다. 그 강의하러 가서 하면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책은 내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는 고전적인 의미가 있다. 내 인생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었다. 그거 10권 읽어본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5권 읽어본 사람 손들어 보라 해도 없습니다. 2권 아니면 3권만 있습니다. 그 내가 그 사람들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네들 이제 삼성그룹에 와서 과장이 될 때까지는 괜찮다고. 왜냐하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과장이 될 때까지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 과장이 끝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될 때는 정신적인 빈곤을 느낀다고. 그땐 지도자가 돼야 하고요. 후배들을 키워야 하고요.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빈곤 느끼게 되면 지도자가 못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고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독서하라고 말이야. 책을 읽으라고 말이야.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도자가 된다고 말이죠. 내 정신적인 힘이 있으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사장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강의도 듣고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나보고 한 번 와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제가 선생님 과장 때 강의 들었습니다. 그때 독서를 꼭 하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교훈을 받아가지고 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지금 와서 가만 사장이 돼서 보니까 독서를 그때 안 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지도자가 못 됐을 거라고. 왜요? 머리에 든 게 없거든요. 사람의 기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는요, 지금 대졸 신입사원 뽑을 때 인문학 출신 뽑습니다. 뭐 경영적인 거, 기술적인 건 그때 책만 읽으면 배우거든요. 대학에서 안 배워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이제 여러분 다 의과 계통에 이제 한 방향을 가죠. 한 방향을 가는데 그래도 윗사람하고 아랫사람들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하고 지도자가 못 되는 사람하고는 압니다. 그건 뭘로 알고 하니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걸 빈곤이 독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일본 사람 얘기하다 했는데 일본이 그만큼 독서율이 참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낮지는 않습니다. 일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중국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년쯤 지나게 되면 아시아에서 문화적으로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일본하고요.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끼느냐 못 끼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입니다. 그 독서하는 민족이 거기에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는 대단히 소중하고요. 내가 나를 키우는데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좀 제가 이제 당분간 독서 운동을 좀 해봤는데요. 독서를 꼭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서울에 감리교 은퇴 목사님들이 한 200명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수련회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내가 이제 몇 번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갔다 한 번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공자의 생애와 사상에 들어가 있는 논어책을 읽어본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안 배워서 뭐 없죠. 그래요.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듣고서요. 인문학이 아주 이렇게 빈곤하구나 말이죠. 그래도 목사님은 정신적 지도자거든요. 동양 사람들이 2500년 동안 살아온 전통의 논어가 있는데 목사라고 해서 그걸 안 읽었다 하게 되면 그건 정신적 지도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봅니다. 이제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기 초가 되면요. 학생들 보고서 이번 학기에 내가 책 5권을 소개해 줄 테니까 3권을 골라서 읽으라고 말이죠. 네, 읽으라고.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하니 창세기. 성경 읽으라 건 아니고요. 창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 들어가 있는 거 하니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다 하는 거 모르고서 서양사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예수님 생애 복음 가운데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부터 이제 독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걸 너무 안 했으니까요. 독서하는 일이 좀 필요하고요. 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맹구하니 60이 넘게 되면 절대로 놀지 말아라. 놀게 되면 인생이 끝난다 말이야. 반드시 무슨 일이고 해라 그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일본에 여행을 가보세요. 가보면 도시에 가든지 농촌에 가든지 일본에 가보면 뚜렷한 게 맹구하니 노는 노인이 없습니다. 다 내게 알만한 일을 하고 있지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서울 살아보면 이따만큼 이제 뭐 좀 어느 중로계통에 이제 식당 같은 데 쭉 가보면 이제 왔는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노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인생의 낭비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까 내가 이제 인생을 3단계를 보자고 해서 교육 단계, 직장에서 일하는 단계, 사회인의 단계라고 그랬죠. 사과나무를 키우게 되면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고 하니 열매를 맺어서 주는 때가 중요하게 돼요.
그 인생의 3단계에서 사회적으로 열매를 맺어주는 때는 60 이후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사회 모시가 주는 나이는 다 60 넘었거든요. 그런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절대로 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고 하니,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그 취미 활동, 그걸 하나씩 가져라 말이죠. 그래서 60이 넘어서 그 취미 활동을 잘 살려간 사람들은 행복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고 또 뭐인고 하니, 자기 자신의 성공률이 높다고 말이죠. 취미 활동을 늦게 한 사람들이 다 성공률이 높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도 좀 이제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 생각해 돼야 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 다음에 이제 직장 일 끝나게 되면 무슨 취미 활동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다르습니다. 바로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담임했던 그 제자 둘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고려대학의 정치학 교수고요. 이제 은퇴했고요. 한 사람은 또 같은 반인데 키가 좀 작은 친구입니다. 내가 담임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목적은 민구하니, 그 키가 작은 친구는 이름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키가 너무 작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에 남고 있거든요. 그 인사를 오래간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말이죠. 가만히 있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키 작은 친구가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그 내가 아니 90 될 때까지 기도 못 크고 뭐 했노? 그랬습니다. 그 원 목적이 뭐인고 하니, 그 키 작은 친구가요, 62세에 이제 공직을 끝내고 나서 서예를 시작했어요. 그 서예를 쭉 하니까 제자들 키우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화문에서 서예 전시회가 있는데 좀 와달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보니까 다 90대 초반인데 말이죠. 그래도 그 취미 활동하는 그 친구가 제일 행복해요. 아주 그 즐겁고 말이죠. 그 내가 다른 기관에 좀 소개해서 그 좀 서예 전시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말이죠. 활동하는 좋습니다. 또 내가 한번 저희 양산에, 경상도죠. 양산에 갔습니다. 강연을 가서 이렇게 이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이제 그 대기실로 들어오대요. 들어오는데 나이 많은 분 같아요. 그 들어와서 나한테 정중하게 인사하려고 그래서 내가 일어서서 인사받으려고 이랬더니, 선생님 앉으세요. 저 제자입니다. 그래요. 그래 앉았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세대학교 경제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명함을 주는데 동양화 연구소 무슨 소장이에요. 그 내가 연세대학교 미술대학이 없는데 그림 그렸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는데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자꾸 그래서 경제학으로 살다가요. 끝내고 나니까 옛날에 못했던 그림이나 그려보자 하고서 그리기 시작하니까 철들어서 그러니까 빨리 가르치게 됐다. 그 연구소 차리고서 후배를 키우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생이 더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좀 먼 얘기 같지만은 지금부터 이게 인생의 설계를 해서요. 인생은 90까지는 다 행복하게 즐겁게 살 권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뭐 대학을 끝내고 이제 곧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게인데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왜 하는가 하는 그 일에 대한 가치관, 일에 대한 그 이제 어떤 그 의미, 그걸 알고서 일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이 다음에 이제 60, 70이 되면 나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일의 가치를 알고 일한 사람이 70쯤 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성공하고 말이죠. 모르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남의 사는 대로 그냥 살지 내 인생을 잘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하는 게 한 서너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내가 경험해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처음 가서 한 4년 반 동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아들, 딸 가르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러던 때 나는 애들을 6을 키웠습니다. 6.25 전쟁 나니까 북한에 있던 어머님이 이제 동생 3을 데리고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입니다. 고등학교 있을 땐 사택에 있으니까 집 걱정 안 했는데 연세대학교로 오게 되니까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한 4년 반 동안 가만 살아보니까요. 왜 일하는가? 돈 때문에 일합니다. 수입 때문에 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연을 가도 강사를 많이 주는 데 가고 말이죠. 뭐든지 그렇게 살자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겨우 안정기가 됐습니다. 안정기가 된 것은 연세대학교에 있는데 다른 한 대학에서 전임대우 해줄 테니까 우리 대학에만 시간 강사 나오고 다른 데는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 두 대학에만 이제 나가고 대부 받으니까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토요일 오후에 내가 삼성그룹에 강연을 가기로 약속이 됐는데 그 주간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대구에서 내 제자가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제자인데요. 올라와서 나보고 하는 말이 맹고하니 이번 토요일 오후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모이는데 기념 강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교장회에서 결정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낫습니다. 교통부 안주고 편하고 낫고 말이죠. 강사료는 반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일은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강연하는 겁니다. 근데 평생 해도 그런 기회가 몇 번 안 오거든요. 그래 일을 이쪽으로 가야겠고 수입은 이쪽이 많고 내가 가난할 때 같으면 물론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정됐으니까요. 삼성그룹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대구에 갈 일이 생겼는데 선악한 걸 좀 미안하지만은 좀 다른 강사를 바꿀 수 없겠냐고 양해가 돼서 이제 대구에 가서 토요일 하루 종일 고생하고 저녁에 서울역에 왔습니다.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생각하니까요. 내가 오늘 선택을 잘했다. 지금까지는 가난하니까 수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일이지만은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무슨 일이 더 보람이냐 이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살아야겠다. 생활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한 15년쯤 살고 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변화가 두 가지 생겼습니다. 첫째는 이거하니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돈과 더불어 끝납니다. 수입 때문에 일했고 수입과 더불어 끝나니까 수입이 걸로 한계가 오는데 무슨 일이 더 보람이 있는가 하고 보람한 때 일을 찾아 일하니까 일이 또 일을 만들고 일이 또 일을 만드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자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난 이제 책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내용의 신통시하는 책을 꼭 한 번에 끝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내용이 좋은 책은 독자가 독자를 이끌어가니까 많이 팔리게 됩니다. 독자가 많은 책입니다. 일도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수입과 더불어 일도 끝나지만은 보라면 일을 찾아서 일하니까 수입도 늘더라 말이죠. 또 한 가지 변화는 맹고하니 돈 때문에 일할 때는 일이 피곤하고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다.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일을 사랑하면서 일하게 되니까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렇게 행복합니다. 요새 25시간, 52시간 얘기 많이 있죠? 52시간이면 됐다 하는 사람보다는요, 70시간도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일을 사랑하게 되니까 다르대요. 그래서 경제도 좀 올라가고, 안정이 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대 후반쯤 되니까 또 다른 생각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 얘기 들은 사람이 참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그랬습니다. 무슨 변화냐면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의사는 의사 일을 하고 교수는 교수 일을 하고 하니까 다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목적이 다 100인 줄 알았는데요.
철들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같다, 하나예요. 이제 그걸 깨닫고 나면 뭔가 우리가 좀 인생관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과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는 국민들이 내가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가는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도와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는 내가 내 제자를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요, 보람이 있어요. 나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요, 일의 보람을 느껴요. 내 인생이 달라지고 말아요. 보람을 느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이 나는데, 그게 미국안이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 했는데요, 이제는 어떡합니까? 내가 돈을 쓰더라도 일하게 돼요. 그 내가 가서 비용을 내더라도, 내가 가서 도움을 주더라도 내가 가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더라도 그 일은 내가 해줘야겠다.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좀 살아보고서 지금 이제 이 나이가 쭉 되고 나니까요, 일이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젠가, 내가 비용을 쓰더라도 좋으니까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합니다. 여러분, 이제 꽃 같은 의사인데, 꽃 같은 의사가 되지만은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거 의사의 행복이에요. 근데 또 나도 병원에 있다 막 가보면 느낀대요. 그게 좀 자연히 그 느끼대요. 자연히 느껴요. 내가 이제 왼쪽 귀에 중이염 비슷한 것 때문에 좀 이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근데 세브란스 가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요, 개인 병원에 이제 갔는데, 그분은 이제 날 잘 알아요. 그래서 가니까, 교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치료가 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걱정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 정성껏 봐주고 또 봐주고 하다가 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좋아하는 표정이 말이죠, 병이 난 나보다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다시 오지 마세요. 의사가 환자 보고서 선생님 다시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뭔가 아니면 앓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난 지금도 그걸 아주 생각해요. 저분은 참 환자를 내줬구나, 맞아. 환자를 사랑해줬구나, 그래요. 내가 몇 해 전에 지방어느 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어요. 상을 받게 됐는데, 다 결정해서 뭐 상을 주었으니까 가는데, 거기 이제 의과대학이 많은 대학이기 때문에 의사님들도 오고 교수님들도 왔는데, 가서 상을 받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는데, 인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사회에서 다 결정해서 상 받기로 했다 하니까, 오늘 와서 상 받긴 받는데 마음이 좀 무겁다고. 왜냐하면 내가 뭐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도 뭐 훌륭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상을 받아도 괜찮나, 사람 받아도 괜찮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 한 가지 받을 자격은 누구 아니,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받겠다고 하죠. 그래서 받겠다고. 그런데 나보다 좀 어렵게 사는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제일 역사적으로 어려운 때고 개인적으로 참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랑에 있는 고생을 한 때가 제일 행복하다. 다른 때가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에 있는 고생을 한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까 우리 애들 중에 어려서 키웠다고 그랬는데요, 90이 됐을 때 미국에 갔어요.
그 딸이 셋이 미국 사는데요. 아버지 미국 오시면 항상 바쁘게 일만 하고 가시는데 이번에 한 2주간 동안 우리하고 여행을 좀 하자고 말이죠. 시간 만들어서 여행하자고. 그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여행을 이제 하게 됐어요. 한번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내 딸 셋하고 얘기하는데 막내딸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왜? 난 암만 생각해도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할 걸 고생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 둘만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그 전쟁 때 무엇 때문에 6명 낳아서 키우느라고 고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엄마가 고생 안 했으면 너희 둘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엄마가 너무 고생 많았다고 살아계시면 가서 엄마 고생해서 고마워라고 말하겠는데 철들고 나니까 안 계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무겁다 그래요. 그 내가 그랬어요. 엄마 보고 물어봐라. 엄마 또 다시 와서 우리하고 한 10년 살자 하면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하면 엄마 뭐라고 그럴 것 같으냐고. 그래도 너희들하고 고생하던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없으니까 말이죠.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그걸 배제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제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는 이제 학생들 키워서 씨를 뿌리고 열매는 사회가 거두는 거거든요. 교육은 언제나 교육이라는 데 씨를 뿌리고 사회가 거두는 건데 나는 오래 사니까 내가 씨는 뚝 뿌리고 내가 열매를 거두어요. 내 제자들을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제일 행복한 건 누구냐면요.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많이 일해주는 거. 그것밖에 자랑스러운 거 없어요. 그건 뭐 어디 가든지 자랑스러워요. 내가 재작년에 동아일보에서는 인천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인천상을 4사람이 받았는데 내가 받고요. 연세대학교 내 제자하고 함께 받았어요. 암만 내가 생각해도요. 은사하고 제자하고 함께 상 받는 건 그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난 내 제자하고 함께 상 받았다고 말이죠. 왜요? 그래요. 한번 내 제자가 이제 뭐 사회 업적이 많아서 표창을 받게 됐어요. 그 표창을 받으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공마한테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거 아니?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무슨 일을 선택할까 하는 때도 많이 있었다고. 그때마다 우리 은사회생 김영석 교수님 생각이 나서 우리 교수님 같으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고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앉아서 그 얘기 들으니까요. 마음으로 눈물이 나요. 내가 내 제자들을 사랑한 것보다는 내 제자들이 날 그렇게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행복해. 그래서 내가 그 대학에서 상을 받으면서 민구하니 여러분도 이제 긴 세월을 보내고 제 나이가 되게 되면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하지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해야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이 한 5분만 말씀드리는데 하나 중요한 건 민구하니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요. 친구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거 그게 또 살아가는 큰 행복이에요. 아까 내가 너 두 친구 얘기했는데요. 우리 셋이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일한다고 하는 거 그게 행복해요. 그 다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안병 선생하고 나하고 다 비슷한 일을 함께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기자들도 와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라이벌의식 비슷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유명해져야 생각 안 났어요. 그래요. 그런데 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글쎄 나는 그 생각을 못 가지고 왔다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내 두 친구가 건강하게 나보다 오래 살아서 나라 위해서 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또 내 친구들도 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김 교수님이 좀 더 많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나라 걱정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결론 비슷이 우리 이화대학도 기독교 대학이니까 말씀드린데요. 내가 중학생이 됐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직장만큼 내가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꼭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게 민족 국가만큼 성장한다고. 가능하면 민족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철들어서 연세대학교 와서 쭉 지나보니까요, 우리 교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내가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가난할 때는 봉급이 올라가고 보너스가 나오면 기분 좋았거든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내가 철들고 보니까요, 보너스가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제자들이 행복해지는 게 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다 처음에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대학보다도 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산 사람은 65세가 돼서 정년이 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이상해요. 그 직장에 날 잊어버려요. 나보다도 대학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바친 사람은 정년퇴직하고 나면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 연세대학교 총장실 한 분, 그 직장과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내 두 제자도 그랬고, 이제 내 두 친구도 그랬고, 내 제자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항상 걱정했던 친구들은 정년이 없어요.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요, 세상 떠날 때까지 다 이래요. 그 이상하게 그래요. 김태길 선생님 이제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 나보고 그래요. 다행히 그게 좀 있어서 문화사업에 좀 내놔야겠다고. 그 문화사업에 다 내놓고. 그 묘소, 그 산소에 가봤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위해서 모든 정성을 바쳐주고 사유재산까지 털어서 문화사업을 위해서 도와준 스승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분은 항상 나라 걱정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병욱 선생은 이제 나 만나게 되면 항상 그러죠. 우리 다 북한에서 탈북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세계 어디가 떠돌이 생활하겠지.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대한민국에 뭐 좀 보답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또 세상 떠날 때까지 존경받고 일하고 있고 그래요. 한 번은 안병욱 선생님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김생 우리 다 나이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셋이 꽃같이 그래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한 번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서 즐거운 우정을 나눠본 적은 없다고. 50년 동안 함께 일만 했지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 가져본 길이 없는데 1년에 며칠이라도 모여서 우리 더 늦기 전에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좀 우리 우정도 좀 이렇게 쌓아나가면 어떨까 그래요. 그 내가 김태일 씨한테 내가 전화 걸게. 전화 걸었어요. 안생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바쁘더라도 1년에 몇 번을 만나서 저 우리끼리도 즐거운 시간 가져봅시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자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김태일 씨 하는 말이 민구아니 그런 얘기 하려고 아마 한 10년 전에 얘기하든지 하지 이제 우리 다 갈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대로 하나씩 가자.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거이 언젠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이 잊어버리니까 모르는데 남는 사람이 힘들다고. 우리 셋이 여기 있다가 마지막에 누가 남을래? 그 마지막 남은 사람 생각도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되면 그냥 가자 그래요. 안 만나기로 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마 김태일 선생님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시고요. 또 한 번 안생한테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생
나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얘기 해야겠기 때문에 전화 걸어서 그래요.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 하세요? 그랬더니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아무래도 김수희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겠지 꼭 그래요. 아 저거 안세 50년 동안 함께 일하다가 먼저 가실 것 같으니까 나한테 유언하는구나 말이죠. 근데 마지막 이해가 민구하니 김수희는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는 일 좀 다 마무리해 주세요. 아, 맡기고 갈게 그거예요. 근데 안생도 가셨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지방에 가 있는데 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나한테 와서 안병생이 참 고마운 분이 했다고 말이죠. 다 나보고 고맙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안 선생 책까지 와서 나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안생 대신 받았다고.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누가 나한테 좀 긴 편지 줘요. 근데 안병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편지인데요.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선생님께 드립니다 말이죠. 그 친구 와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좀 우리 현실 사회에 대해서 좀 불만이라고 할까 좀 그것도예요. 그 얘기 뭐고 하니 우리 선배들이 소독의 광부로 가서 고생하고 여자들은 간호보조사로 가서 고생하고 벌어온돈이라고 뜨거운 정동지방에 가서 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다가 나라 키웠다고. 오늘은 기업가들과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부 땀 흘려가지고서 이만큼 경제를 키워놨는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돈 저희 돈인 것 같지만 써가지고서 다 공짜로 나눠주고 있다고 말이죠. 선생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경제가 사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불만 편지를 나한테 이제 안생한테 대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보기 때문에요. 이 다음에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같은 일을 해도요. 같은 일을 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남지 않아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그 여러분의 학창생활을 함께 보내고 병원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지금 행복해야 돼요. 이 세월 끝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반을 어떻게 되고 말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연세대학교 갈 때 이제 나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연세대학교가 전통도 있고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 한 교수가 다 그 연세대학교 동산의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나도 이제 연세대학교 가서 한 30년 일하고 끝나게 되면 그 나무 하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떤 나무를 남았으면 좋나 생각해 봤어요. 그 얻은 결론이 뭐고 하니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착한 나무를 삼아보자. 그래서 나와 같은 직장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내 제자들이 즐겁게 살고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내 제자들이 행복해지는 좀 착한 마음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가 연세대학교를 떠난 다음에 누가 내 얘기할 때 저 김 교수님 우리 계셔서 참 행복했지 즐거웠지 그때는 참 같이 사는 게 좋았는데 그런 나무를 남아보자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일 내가 행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꽃 같은 일 해도 내가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면 남는 게 없고요. 더불어 산 건 사랑을 나누었으니까 행복하고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은 역사에 남아요. 한 일 그 성과보다도 그 마음이 남아요. 그래서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도 이게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한 일은 남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는 인사는 다 똑같아요. 나한테 와서 안병생 참 고마웠다고, 김태일생 참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따져볼 때 내가 언제쯤이면 가장 행복할까 아는 사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선생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사 받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 생을 제일 보람있게 사는 사람.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교육자와 의사는 그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자는 제자를 통해서, 의사는 환자를 통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했었죠. 그런 그 고맙된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생애, 그것이 여러분 나이는 90이 넘도록까지 계속될 수 있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최선의 인생을 사시게 되고요, 성공이다 행복이다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걸 목적으로 살진 않았는데 가장 성공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좀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한 시절 허사가들이 말했던 그 김태길 선생님과 안병호 선생님과 그다음에 김혁석 선생님을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철학자라고 얘기했던 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항상 디지털로에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학생 기자란 그 친구가 선생님 책을 가져오셔서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침 말라가면서 책을 읽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구나라는 생각을 아까 해봤습니다. 그 선생님 귀가 좀 어두우시니까 질문을 선생님 차고 계신 핀 마이크에다가 옆에 오셔서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성화 선생님 강의 때 본과 2학년 선배들이 워낙 질문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주눅들을 수 있는데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시면 본과 2학년 선배들이 하실 겁니다. 선생님 잠깐만. 네. 네, 저기 홍가연 선생님. 네. 뭐다 예. 안녕하세요. 본과 1학년 심정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이, 그 교수님이 사랑을 잇는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셨을 때인데요. 뭐 할 때? 사랑을 잇는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요. 네, 사랑을 잇는 고생이 가장 행복하다,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오랜 시간 일하면서 분명 힘든 시기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다가가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시련이 의지를 꺾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등산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내가 여행을 하다가 스위스에 갔는데요. 세 사람이 이제 같이 갔습니다. 미국 선생하고 서울대 간 사학과 한우근 선생하고 셋이 갔는데, 나는 알프스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안병옥 선생은 아이 피곤한데 뭐 올라가 봤댔자 그거니까 그만두자고. 그리고 같이 갔던 한우근 교수는 또 두 분이 결정하는데 난 따라갈게 그랬어요. 그냥 올라가는가 마는가 하고 있는데, 이한빈 선생이 그때 스위스 우리나라 공사로 가 있겠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 우리가
알프스에 올라갈까 말까 하고 지금 좀 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올라가야지. 다르면 다 그만두고 저 요구프라우라는 그 중세 높은 4,300m 되죠? 거기 올라가 봐야 돼. 꼭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가게 됐어요. 아래는 이제 더운 여름이니까요. 여름이고요. 한참 올라가니까 경치가 가을로 바뀌대요. 가을이 되고. 또 한참 이제 그 등산 열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봄이 되대요. 그 높은 산은 이제 1년 계절이 그 한건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터널을 파고 이제 바위산 속으로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제 한참 올라가니까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쭉 보니까요. 정말 그 별천지예요. 빙하가 있고요. 봉우리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그 좋은 곳이 있구나 말이죠. 이건 참 상상 못했던 곳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한 두세 시간 그 시간 보냈어요. 그 내가 이제 늦으니까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라가 봤댔자마 그거니까 그만두자고 그랬더니 안비옥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어두고 속된 세상에 또 내려가야 되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더 내려가지 말고 마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난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등산인 같았어요. 올라가는 과정이 다 변하는데요. 그 변하는 과정을 행복하게 느껴야 돼요.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을 위해서 가게 되면 피곤이 없어요. 그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그 어려운 고비를 등산하는 것 같아서 더 보람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한번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고통의 짐을 내가 지어주겠다 하고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 갔을 때 뭔가니 느끼지 못했던 행복, 만족, 그걸 느껴요. 그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볼 때 나는 실패하지는 않고 살았다. 내 인생을 실패하지는 않았다. 그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보람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다음에 더 행복한 사람인데 그건 무관히 어느 교황이 세상 떠날 때 남겨준 얘기인데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나는 행복했다고 하는 게 무관히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모든 정성을 바쳐 살았기 때문에 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또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대신 짐을 져주면 나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 우리 젊었을 때 좀 피곤하고 고통스러웠다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있으니까 등산의 의미가 있지. 그거 없으면 평범한 인생을 살다고 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좀 생각 못했던 이제 자기 실패한 얘기를 하는데요. 성이 민 씨예요. 민 선생인데 조상으로부터 이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우수하니까요. 서울대학에서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제 그랬는데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많은데 그 재산 관리하느라고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걸 쭉 관리하고 또 관리하다 보니까 70이 넘었어요. 그때 나보고 하는 말이야. 나보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김생 나도 김생같이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보람이 있을 뻔했다고. 내 인생을 내가 성공했을 테니까. 그런데 재산 관리하느라고 70평생을 다 보내고 나니까 그만 내 인생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인생을 자기 평가한 나름인데요. 고통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감사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역경도 좀 극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또 고생했는 사랑을 베푼 사람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또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그 이상 더 보람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가지고 좀 인생을 길게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이삭 강좌 때부터 느낀 거지만 여러분들 질문하는 내용이 참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선생님 오셔가지고 환영하는 의미로 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꽃다발을 네, 정성혜 선생님께서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단 좀 사진 찍어주시고요. 네, 정성혜 선생님 가운을 벗어가지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시고 내려. 네. 네, 그 정원 선생님 그럼 모시고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 감사의 뜻으로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우리 학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아시게 됐을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저희 나이가 저는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쭉 하셨죠. 그리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 100년을 증인으로 이제 그동안 그 하시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어른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인정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화 의대에 이렇게 오늘 오시게 된 게 너무나도 저희는 영광이고요. 감사드리고 제가 대표로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그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니까 가장 파워풀한 거, 힘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누구도 이렇게 허투루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험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제 그 동안에 말씀하시고 또 책을 제가 좀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이렇게 쭉 해오신 겁니다. 그 중에 이웃 사랑 중에는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기획은 다 이렇게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렇게 오신 것도 그 힘드시지만 이렇게 오시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그 교수 한 분과 학생 둘이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이삭 강좌는 이런 거 안 했는데 감사에 연주를 좀 드리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 연주를 할 텐데 이따 그 스승의 은혜도 할 거죠? 스승의 은혜 할 때는 저희가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특성 연주는 그 피아노는 우리 분자일과 교실의 박영미 선생님이 하시고요. 바이올린은 여러분 그 학년 본 이과 2학년 학생 김미산 학생이 연주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첼로는 예과 2학년 윤정민 학생이 연주를 해주시는데 연주 곡목은 때로는 너의 앞에 여기 앞에 써 있습니다를 해주시겠습니다.
번째는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늘 그 사회적으로 스승님이 오셨으니까 그 따로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로 연주곡을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 학생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스승의 은혜 같이 한번 마음으로 노래를 함께 부르시고요. 노래를 마치는 대로 이삭강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